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이루려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 제가 이제 살아온 과정은 사실 좀 사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고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새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10살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돌아가셨고 그 이듬해에 우리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너무나 몸이 아픈 몸으로 오셔가지고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전쟁 이후에 가족들하고 이산 다 이렇게 흩어지시고 혼자 있는 몸으로 이제 저희 형님의 장모님의 친구분이신데 소개를 이제 오신 거예요. 시골에 가면 요양도 할 수 있고 땅도 있고 사실 땅도 하나도 없는데 농사도 질 수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그러니 뭐 호랩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그만 애기들이 있으니까 가서 밥이라도 해주고 요양해라 이렇게 해서 오셨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근데 막상 와서 보니 뭐 땅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고 집도 겨우 쓰러져가는 그것도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집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 때 심지어는 침수로 집이 무너져서 그 마국간이라고 그러죠. 그 소막사에서 새어머니하고 저하고 한 7년 대학교 1학년 딱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군대로 이제 도피를 했죠. 어차피 군대는 갔다 와야 될 거 그냥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야 되겠다. 딱 병장이 됐는데 내가 나가봤자 등록금도 대서 학교도 복학을 해야 되고 또 새어머니도 내가 또 부양을 해야 되는데 심적 부담이 너무 커서 군대에서 장기 근속 장기하사 흔히 이야기하는 말뚝이라도 박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가서 할 일이 있지. 그래서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대학 가서 공부도 졸업도 하고 싶고 그때도 제가 사진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나 사진도 찍고 싶고 카메라도 사고 싶고 막 이런 순수한 꿈들이 아주 복잡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제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어머니와의 긴 학연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참 그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청소년기, 사춘기나 청소년기를 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분이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장본인이에요, 사실은. 우리 새어머님이. 제가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새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런 사회복지 길도 갈 수 있었고 제가 지금 사진 작업하는 모든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얻었던 삶의 지혜들, 훈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사실은. 그 인간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어르신들 비율을 맞춘다고 그러나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분의 성격을 맞춰준다라는 거나 이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 여성이 술과 담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딱 오셨는데 첫날부터 마당에서 담배를 막 피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술도 너무 잘 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님의 그 과거 그다음 이제 앨범들을 쭉 넘기면서 어머니의 그야말로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새어머니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분이 60여 년 동안, 58년생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사실 몰라요. 갑자기 서울에서 포니승차를 타고 내려온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서울에서 가지고 온 앨범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사셨구나. 이분이 수술의 흔적이 왜 남았구나. 왜 몸이 아팠구나. 왜 우리 집으로 시골에 이 총구석으로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분은 왜 가족이 없을까. 제가 이제 앨범을 보고 가족 사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계속 우리 누구냐 그랬는데 그때 참 내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아픈 과거가 있을 건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앨범에다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아저씨는 누구냐. 근데 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족들이 그래도 지인들이 있었던 그 가족 사진을 넘겨가면서 한 번쯤은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상가족 찾듯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시골에 왔는데 눈 감기 전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서울시청도 가서 그 막 한데 역부족이에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죠. 저는 사실은 사진을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집에 가면 나하고 사실 상관없는 사진들이잖아요. 그 친구 집에 있는 사진들은. 근데 일단은 친구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앨범. 그리고 이렇게 시골에 가면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눈으로 싹 스캔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끼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못 버리는가 봐요. 저는 사진을 이미지를 좀 다르게 봐요. 물론 제가 사진의 주제가 소셜 다큐 쪽이에요.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이기도 하고 뭐 포토 저널리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소셜 다큐, 사회적인 우리 시대의 얼굴을 그대로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진을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사진을 좀 오래 하고 관심 있는 분이 한 번쯤은 그 접해봤을 그 울랑바르테 카메라 루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런 거거든요. 뭔가 내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진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세계로 빠져 들어가서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게 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런 거죠. 돌아가시 직전에 어머니를 모셨게 살았는데 직전의 모습을 갖고는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전의 사진들을 가지고. 그런데 어머니의 7살, 8살 때 찍은 소녀의 사진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유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제가 사진이라는 것은 비록 내가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도 그 시간에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내가 그 현장에 그곳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진, 역사의 사진을 보고 역사가 이랬구나, 과거가 이랬구나, 우리의 삶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희귀한 뭔가가 있어요. 아마 그런 매력들 때문에 제가 아마 그런 사진 작업들을 꾸준히 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1세대 거장이라고 불리시는 최민식 선생님의 영향을 사실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최민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사진계, 한국 사진계를 1세대로서 발전시켜 오신 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분이 남긴 우리 한국 현대사의 기록물들은 현재 국가유산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사진을 하셨던 분이고 우리 한국 사진계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시고 저는 그분의 그 종이 거울 속의 슬픈 얼굴이라는 그분의 사진 에세이 수필집이 있어요. 첫눈에 반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목에 반해버렸어요. 종이 거울 속에 슬픈 얼굴이라는 그 사진을 종이 거울로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탐독을 했는데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와,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사진가 알고 봤더니 부산에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 1세대 한국 현대사의 거장으로 불리는 최민식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죠. 그때는 4시간 반씩 걸렸어요. 전주에서 부산 가려면 버스도 2번씩 갈아타야 되고, 그거를 1년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저기 오 선생님 찍은 사진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때는 5분 그랬어요. 저한테 나이가 연세가 한참 드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갖다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와, 사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극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사진을 한번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쪽 장르로 좀 한번 계속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또 저한테 취향이 맞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테마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꾸준히 앞만 보고 왔어요. 진짜. 제가 사진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나름 보람 있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 가족 사진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스튜디오에서 와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가가호 집도 방문하고, 또 전라북도에 12개 장애인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 복지관과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한 9년 동안 장애인분들 가족 사진 촬영을 해준 게 있어요. 그게 가구 수만 하더라도 1000가구가 넘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 사진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분도 계시고, 거의 90%가 다 가족 사진이 없으신 분들이 가족 사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가족 사진 워낙 고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돈을 떠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계시면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째는 특히 이제 상간 오지 지역 같은 데는 스튜디오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발달장애인분들이 낯선 환경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스트로크도 펑펑 터지고 그러면 신체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액션이나 미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표정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가족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본인들이 직접 살고 있는 가정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표정이 빨리빨리 좀 나오기도 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진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좀 사진을 통해서 좀 뭔가 공헌할 수 있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사진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는데, 제가 또 이런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사진으로 찍는 것 그 이상으로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가족 사진인데, 너무들 좋아를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2030 청년작가 10인을 뽑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단사진, 한 장 사진이 아니고 연작 사진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A4 2장으로 내는 공모전 사업이 있었어요. 저는 공모전을 안 하는데, 그래? 나도 한번 공모 한번 해봐. 내 실력을 떠나서 내 사진에 대해서, 내 사진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검증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죠. 제가 한 2년 6개월 정도
어느 노 부부의 이야기라는 2007년도부터 오래전, 벌써 10몇 년이 넘었죠. 그 작업한 거를 제가 써서 냈어요. 10장짜리를 탁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랑 경쟁에 붙었던 사람들, 저랑 수상했던 사람들이 다 사진 그 전공자들이고 석사들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좀 잘 나가는 그런 이름께나 있는 그 출신들의 그 정통으로 어떻게 보면 사진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저만 그야말로 아마추어인 거예요. 더구나 전주의 시골놈이 그 당당한 그 경쟁에서 제가 그 시민으로 선정이 됐을 때 굉장히 감회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울 예치문화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게 제 첫 전시거든요. 첫 전시. 저한테는 잊지 못할 사진, 잊지 못할 순간, 그 심사는 그냥 뭐 사진하는 사람만 몇 명 와서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각 영역별로 심사를 5분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사진하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상을 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전시로 또 그때 수상을 보죠. 그게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그게 다큐멘터리가 됐든 모든 사진은 다 다큐멘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그다음에 그 주제 안에 정확한 소재를 찾고 그 소재를 통해서 연구하고 또 애정과 집착과 사랑을 가져라.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됐든지 간에 저는 뭐 사진은 발로 찍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해 뜰 때 산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그 유행어처럼 사진계에서는 퍼져 있어요. 사진은 발로 찍는 거다 이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장 빨리 가야 좋은 이미지 잡고 남들이 뭐 그 담지 못했던 순간적인 이미지 잡을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진은 생각으로 찍고 사상으로 찍고 철학으로 찍어라.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하게 되고 그래야 이 이미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감 있게 보일 수도 있고 설득력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본, 내가 이 사진을 왜 찍지? 이런 가장 기본이면서 근본적인 나의 그 시간이 없이는 결코 아무리 발로 돌아다니 찍어도 그거는 하나의 단사진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접근은, 그런 고민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저는 권유하고 싶고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뭐 환경이나 어떤 저의 어떤 뭐 관계나 뭐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생각, 그런 열정, 또 비전, 꿈이 이런 게 잘 유지되고 나의 생각과 나 이런 그 의지와 이런 철학들이 어떤 환경과 역경에 의해서도 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 스스로를 자기 관리 잘해서 지켜갔으면 좋겠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낙오하지 않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고 그런 사진가로 남고 싶어요.